다음 달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의 본선 레이스는 5개 정당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다자구도로 일단 출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대표 등 이른바 제3지대 인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이 어제 당내 경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대선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5당 다자구도로 출발했지만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 성사될지 관심인데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 교체 이미 시작됐습니다. 안철수의 시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 안철수 오직 국민만 믿고 우리 국민의당을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개혁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될 것을 전제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발표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구도를 여론조사에 담아서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구도를 만들어가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결정, 정당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안철수의 시간은 이미 시작됐다.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단일화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원장님, 네. 사실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틀이 짜이면서 판이 좀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판이 바뀌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흐름 읽고 계신지요? 일단 정비가 됐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각 정당에서 경선 후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선 후보자들이 안고 있었던 표가 후보 한 사람으로 확정되니까 나머지가 정리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서 한때는 많은 표가 세 사람 합하면 65%가량이 됐었죠.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런 경우들인데 문재인 후보로 정리가 돼서 정비가 되고 있고요. 또 한편은 정비가 되고 있지만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힘을 받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양자 구도 이거 좀 뭐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지적을 하고 있죠. 네. 얘기하고 있는데 한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결선 투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결선 투표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했던 게 대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했던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이었었는데 현재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요. 되게 여러 사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이제 승자가 이기는 거니까 양자 대결을 가상한 그동안의 조사는 많이 있었죠. 이번의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워낙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다른 후보들의 격차가 나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계속 부딪히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갑자기 나온 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안철수 후보 쪽은 이른바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없다. 즉 후보 단일화는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현실적인 좀 가능성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갈 것인데 어쨌든 간에 서로 상대를 공세하는 차원에서 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양강 구도로 좀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김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저는 뭐 실질적으로는 양강 구도인데요. 다자 양강 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이 지금 출마하셨죠. 후보가 됐는데 네. 그 중에 중도 포기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현재는 보이지 않고. 그 원인이 무엇보다도 큰 원인이 국회의원의 임기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후보로 된 유승민 의원은 그 국회의원이죠. 신상정 의원도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홍준표 지사는 이제 아마 경남지사를 그만둘 때지만 대선 이후를 내다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뭐 이 완주 의사가 워낙 완강하고 이번엔 저는 처음부터 안철수 의원은 끝까지 갈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2강이 되지 않아도 저는 끝까지 갈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원래 밴드웨건 효과로 인해서 문재인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은 추세선으로까지는 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그 직후의 여론의 흐름은 여론조사의 흐름은
오히려 문재인 예. 후보가 확정이 되고 나서 약간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후보가요? 며칠 더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가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떨어져 나간 그 덕을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보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반 이후가 넘어가면은 네. 단일화 압력은 있겠지만 결국 끝까지 다자가 가면서도 예. 양강 구도는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문재인 후보가 39%, 안철수 후보가 31%, 이제 오자 대결. 오늘 JTBC 여론조사 결과인데 상당히 좀 쏠림 현상이 이렇게 좀 강화된 이유는 뭘까요? 안철수 후보 쪽 상당히 에너지를 좀 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양자 대결에서는 근접했다고 하더라도 다자구도에서 상당히 격차가 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다가 20%를 넘는 것도 주목을 받았는데 30% 어제 오늘 넘었습니다. 조사에서는 다자구도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31.8% 그러니까 7.3% 격차면은요. 며칠 전에 있었던 내일신문 조사에서 양자구도에서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앞섰던 것이 7.2% 정도였으니까 거의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새로운 좀 기세를 받고 있는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문재인 후보 쪽에 대세를 달리다 보니까 확장하고 포용하려는 쪽보다는 내부 단결로 응축하려는 그런 전략을 짰단 말이죠. 반면에 안철수 후보 쪽은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 추격을 하니까 계속 포용하려는 쪽으로 갔었고요. 여기 있어서 이제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경선이 끝나면서 안희정 후보 등을 지지했던 쪽이 재배치되는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이번에 탄핵의 이제 후유증으로 구 여권에 대한 지지가 사실 지지층들이 상당히 그 갈 길을 잃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든 유승민 등 간의 지지를 계속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정말 투표할 마음이 없어갖고 철회해버릴 수도 있고 보수층이요. 예. 아니면은 제3의 새로운 대안을 택할 수도 있는데 제3의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쪽에서 상당수가 안철수 후보 서로 쪽 쏠리고 가는 것 있다. 아니냐. 이래서 한 두세 개가 결합하면서 지금 상당히 강한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것 그렇다 같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인 거다, 가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가변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점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사전 여론조사에서 예. 차기 대권 주자 조사할 때 1등을 나왔던 사람을 기억하면은요. 지금 문재인, 안철수, 반기문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 간혹 김무성 대표도 간혹 한 정도가 있었죠. 현재 남아있는 사람만 보자면은 결국 문재인,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안철수 후보가 한때 확 꺼졌던 결정적인 배경이 반기문 총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빠졌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런데 바로 돌아간 게 아니라 중간에 범퍼 역할을 안희정 지사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점에서는 빠진 자리로 다시 간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분명히 아직은 유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후로 얼마나 신뢰감을 주고 끌을 것인가는 과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결국은 이제 있겠습니다. 보수층이 어떤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주시는 건데 김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민주당 계열의 그 야당이 늘 그 전략적으로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이제 늘 대선의 쟁점이었는데 관심이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보수가 제대로 된 후보를 물론 두 후보가 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지지율로 보자면 현 상태에서는. 매우 미미한 예.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보수 표심이 완전히 갈 길을 잃고 지금 여기저기로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지지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겠다는 생각보다도 누군가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이른바 안티테제로 예. 표심을 이루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 그야말로 처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섣불리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기권 투표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도 저는 상존한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이 그 자기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안는 네. 어떤 행위나 또는 공약이나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보수층은 결집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보수층의 전략적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싶은데요. 지금 대선까지 불과 34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 될 때 그때 줄곧 여론조사 1등이 이회창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그 폭발력으로 인해서 끝까지
꼬린 지점으로 달려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변수는 사실은 34일이라는 그 기간은 어찌 보면은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변수가 발생하기에는 그렇게 짧다고 보기만은 어려운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후보들이 지금 그만둘 의향이 있는가, 네. 그리고 그 압력이, 그러니까 보수의 표심이 그 나머지 후보들을 중도에 주저앉히게 할 만큼 힘이 있겠느냐. 압력이 그 힘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이 관건이 되겠죠. 그 아까 이제 현재는 5개 당의 후보 5명에다가 오늘 출마 선언을 한 김종인 전 대표까지 포함하면 6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15, 16일에 등록할 때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대강 6 후보 정도 두고 봤을 때 저는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봤을 때 숫자만을 봤을 때는 한 4자 정도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어떻게 않느냐는 전망하십니까?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 그리고 구 여권에서는 후보가 한 사람 정도는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미리 어느 한 사람만 남는다고 얘기하면 또 당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의 경우도 전에는 킹이냐 킹메이커냐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또 오늘 발표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썼습니다. 통합정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예. 통합정부를 표현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한 사람의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구성하는데 한 통합의 일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 후보가 아니고 힘을 밀어줄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기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럿이 워낙 해야 어렵다. 된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 해서 본인은 그 구도에 하나의 힘을 보탠다는 차원으로 보자면은 기존의 우리 관념으로 봤을 때는 대선 후보를 최종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점게 이 김종인 그 전 대표가 말한 통합정부는 벌써 조금 전부터 김종인 그 이 전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홍준표 후보도 사실 비슷한 말의 이 용어는 틀리지만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말을 김종인 그 전 의원은 통합정부라는 네. 말로 지금 이 포장을 한 것 같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그 비슷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다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후보 단일화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하니 이 누군가 한 사람을 밀어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선된 사람과 연립정부를 이루자 뭐 이런 그 아이디어가 우파 아닌가 중심의, 싶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김종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 돌아다니는 말들은 바로 그 정부에서 총리를 하고 싶다는 네, 책 있는 맞아. 총리를 하고 네.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죠. 지금 저 자막에 유승민 그 후보가 정체성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관련된 얘기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샐러드 볼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었죠. 샐러드 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샐러드 할 때 그 큰 통에다가 바구니, 예, 이거저거 예. 섞어서 이제 예. 간다는 것인데 만약에 국민들이 같이 가는 통합정부라든가 아니면 협치의 방식이라는 것이 기존처럼 후보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나눠먹기 방식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켜서 집권하는 과정 속에서는 국민의 호소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을 하되 예. 이후에 국정 운영 방식은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운영 방식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집권 과정에서 선거 연대 공학적인 방식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마 기본적인 적어도 국민 향한 명분 맞는 같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얼핏 네. 그 국회의원의 임기와 지금 직접 관련이 맞으니까.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 현역 의원들은 3년의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각 당의 의원들은 특히 이 선두권에 있는 정당이 아니라 후발 쫓아가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3년을 온전히 내가 어떻게 지낼 것이냐라는 것에 그분도 굉장히 관심이 크거든요. 당선 여부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은 그런 데 더 관심을 쏟습니다. 또 하나의 그런 관심은 의미에서 네.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을 저는 크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 관심은 사실 이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의 대결에서 호남 민심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호남 그동안은 이른바 전략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대로백에 밀어주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뭐 호남을 향해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인데요. 전략적인 선택은 경우에 따라서 오갈 데 없을 때 주는 표를 또 전략적인 선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현재는 확실하게 방향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한 10% 이상 정도를 문재인 후보가 앞서서 받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상황이 균형이 생긴다거나 반대로 물려가 버린다면은 대세 자체가 확 바뀔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흐름 자체가. 예, 현재 이런저런 얘기에도 다른 지역을 기반으로 예컨대 PK를 기반으로 하면서 호남의 보조적인 기반을 문재인 후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도권까지 포함한다면 호남이 핵심 기반으로 여전히 하고 있다. 네. 중심축이 현재보다도 만약에 균형을 이루는 수준으로서 안철수 후보와 같이 맞물리게 된다거나 넘어서 만약에 쏠리게 된다면은 기존의 추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국면으로. 그렇죠. 지금 호남은 지금 약간 호남은 아직은 그 최종 선택은 안 한 거 아닌가 하는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그 국민의당 그 1차 경선 지역이 호남이었죠. 전라남북도.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이 더불어민주당도 1차 경선 지역이 호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 국민의당 경선 때에 사실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한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한 사람이 9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건 그때 박지원 전 대표가 원내대표가 대박을 터뜨렸다라고 매우 좋아할 만큼 사실 국민의당을 고무시키게 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이 모멘텀을 이루어줬던 게 호남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호남은 또 문재인 후보에게 압도적인 몰표를 줘서 압승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남은 아직은 어느 쪽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문재인 후보 쪽은 작년만 해도 호남에서 매우 지리멸렬했었죠. 예. 그 지지세가. 그러다가 연말과 연초에 거치면서 특히 안철수 의원의 지세가 꺾이면서 연말과 연초에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예. 그 상승세가 이번에 경선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근래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이 부각이 되면서 호남에서 그때 자발적으로 사실은 전화응대로 뭔가를 응답하는 거와 투표소에 가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건 그건 매우 틀린 얘기거든요. 9만 명씩이나 갔다는 게 이게 호남 민심이 아직은 뭔가로 일정 부분 정해진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좀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대별로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세대별. 양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죠.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기성세대, 기성정치권에 대한 반감이 워낙 전 국민적으로 지금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호남뿐만이 아니라 영남이든 수도권도 이 젊은 층은 현재의 보수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염증을 느끼고 반발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호남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택을 한 거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호남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다른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지켜봐야 돼. 초반부를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탄핵 정국이 들어서기 전에도 이른바 87년 체제를 넘어서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정치 지형이라든가 정당 체제도 같이 바뀌는 걸 아마 포함할 겁니다. 그 점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 5월 9일 대선을 거치면서 과연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예전처럼 그대로 왔던 여야 구도가 그대로 대결할 것인가? 지금 당장은 그럴 가능성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선은 기존은 구 여권 자체가 거의 붕괴 수준까지 가버린 등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경쟁력을 상당히 보이고 있는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도 기존의 야당하고 조금 다른 그런 성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치 지형을 얼마나 바꿀 것인가인데요. 이 점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세를 주도해 봤을 때 가장 큰 정치적인 명분은 정권 교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정권 교체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약간의 포커스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봅니다. 다수는 대체로 구 여권이 몰락한 상태에서 정권 교체만으로 될까? 다른 뭔가 좀 질적인 명분을 좀 치고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어제 오늘 보니까 적폐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폐는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는데 구 여권 지지층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니까 이것이 이제 상층 정당 세력들 후보 단일화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쪽을 맞춰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후에 과연 무엇이 우선적으로 청산해야 될 적폐인가 논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무슨 최명길 의원이라든가 김종인
전 대표 등은 가장 우선적으로 청산해야 될 적폐로 제왕적 재벌. 대통령제를 네네네.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개헌. 그래서 정말 적폐 청산은 이번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인데 뭐가 우선적인 적폐인가는 좀 논쟁의 소지가 있는 주제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 근데요.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급부상을 좀 보면서도 또 하나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39석의 소수 야당이란 말이죠. 과연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집권이 됐을 때 전국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에 앞서서 네. 사실은 그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죠. 사실은 국민의당은 그 기반이 온전히 호남입니다. 그러니까 의석 수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개인기로 지금 30%가 넘는 그런 지지율을 이뤄 놨는데 과연 그러면 국민의당은 이런 집권의 능력이 있는 정당인가라는 쪽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집권 능력이 있느냐.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닌 것이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사실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을 기반으로 당선이 되었고 물론 그것을 DJP. 기반으로 DJP 연합을 해서 충청권과 호남의 연합정권으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으로 집권의 능력이 된다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외연을 넓히는 과정에서 자기 안철수의 그 정체성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에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선거 이후에 이른바 정치권 간의 연합 또는 뭐 이 새로운 재결합 뭐 이런 그 이 변수가 될 것이어서 그 집권 능력 가지고 집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라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요. 또 그런 가능성, 그런 우려 때문에 선거 막판에 이른바 뭐 바른정당이라든가 연대의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없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보수에 그러니까 이 선거 이후에 보수의 적통을 누가 가져갈 거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은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내년도에 있게 될 지방선거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도 그 역시 큰 관심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선거 전에 어느 한쪽으로 모이기는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원내 의석이 부족한 건 상당히 약점이 되죠. 사실상 물론 내각제일 경우는 정당이 책임지고 국정 운영하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은 현행 대통령제와 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열린우리당의 경우도 사실상 소수로 출발을 했었죠. 네네. 구새천년 민주당이 탈당해가지고 몇십 명이 만들었다가 당시에 이제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152석이 됐습니다. 넘겼는데 집권 과정에서 그랬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소수 정당에 기반해서라도 집권되고 나면은 정계 재편이 생길 소지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당장은 선거 전에도 오늘 39석입니다만 내일은 40석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죠. 이현주 의원이 합류를 해가지고요. 저는 좀 취약점이 될 거다라고 보는데 대신 과거처럼 특정의 정당만 가지고 국정을 꾸려간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선 정치 지형이 4당 5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적인 요구로 해서 자기 세력들만 가지고 국정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국정농단이 나왔던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세력, 폐쇄적인 세력만 가지고 국정하는 운영하는 리더십 자체도 안 된다. 국정 운영도 그런 방식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우리한테 던져둔 반면 교사할 교훈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현주 민주당 의원의 이제 탈당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른바 비문 진영의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수가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을까? 몇 명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주변 여러 가지 뭐 정황상 압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인데 몇 명은 좀 있을 소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중에는 또 확실해 보이는 사람들은 비례대표 쪽이기 때문에 옮기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고 한데 몇 명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지난번에 그 맨 먼저 탈당을 했던 최명길 의원이 직접 얘기했을 때도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지만은 상당히 유동성은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추가 탈당을 한다면은 김종인 그 전 대표의 영향력이 지금 어디까지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나 최명길 의원 같은 경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김종인 대표가 움직이는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마 뭔가를 모색하기 이 위해서.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진지를 하나 만드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 진지를 만들어 놓고 와서 힘을 합치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김종인 대표가 뭔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역할 공간 속에서 우리의 역할도 생긴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도 그 김만호 원장님하고 비슷하게 네. 뭐 큰 영향력을 크게 뭐 아주 유의미한 그런 그 움직임이 으로 있을까 하는 가기는 점에는 전 회의적입니다. 그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내부의 비문들의 경우에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뭐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문을 형성한 사람도 있지만 또 한 그룹은 지금 견해에 대한 상당히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아주 무시하고 있단 말이죠. 예, 알다시피 예. 120여 명 의원들 중에서 80여 명이 견해에 서명했을 정도였는데 힘을 잃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대선 끝나고 나면 개헌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개헌 추진의 동력을 만들려고 하면서 움직일 소진이 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이것을 또 잠재우기 위해서 개헌에 관한 입장을 문재인 후보 쪽에서 혹시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주장하는 쪽은 개헌과 더불어서 과도 개혁 대통령으로서 3년 임기를 얘기하는 쪽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이후에 혹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흔들림이 있다면은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네. 혹시 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선거 기간이 짧고 또 짧은 기간에 각축을 벌이다 보니까 이번 이른바 이제 네거티브 검증 공세가 지금 굉장히 좀 날카로워지는 분위기인데 김수영님 사실 지금 아무래도 일단 선두를 다니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세가 좀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 특례 뭐 특혜 취업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1등을 하면 이제 그런 검증 공세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그런 어떤 이슈가 아니면 지지자들을 흩어지게 하는 효과는 사실은 저는 크게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방이면 훅 간다라는 건 사실은 저는 크게 믿지는 존재하지 않고요. 않는다. 다만 예.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반복적으로 제기가 된다면 그거는 그 후보에게 큰 상처를 주고 결국은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해창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하튼 대선을 끝나고 난 다음이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특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간단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오늘 있습니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의 음주 교통사고를 뭐 또 은폐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왔거든요. 얼마 석간신문에 나왔는데요. 예, 또 예.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다른 주장도 가능하니까 증명을 좀 해봐야 될 것인데 전 그 내용 자체에 못지않게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문재인 후보 쪽이 조금 그 방법을 바꿀 필요는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김수영님 얘기한 대로 아무리 물고 늘어져도 대중의 공감을 못 받을 거면 그냥 지나가겠지만은 일정하게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조기에 뭐 대처해서 증명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뭐 고마해라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접근에 그렇게 그 방식 해가지고는 아마 여론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수 있었겠지만 손해를 봤을걸요. 네. 좀 많이 접근 방식 손해를 자체는 보게 제가 되죠. 그 봤을 때. 내용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되는 사람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는데 냈다. 그날 저녁에 바로 그날 저녁에 민정수석실에서 그 사고 전모를 담은 보고서를 수석실에 올렸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건 그로부터 2년 뒤인 2006년도였거든요. 2006년도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 청와대는 강하게 그걸 몰랐다고 부인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 그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게 석간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김만호 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정도의 문제는 문재인 후보 쪽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 대처하거나 뭔가 예. 거짓말을 했다가 그 거짓말이 한 꼬풀 한 꼬풀씩 벗겨질 경우에는 사실은 사안의 본질보다는 그 대처하는 과정에서의 그 대응 방식 때문에 신뢰를 잃고 그것이 큰 상처를 주는 경우는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데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이게 좀 프레임 아니냐. 박 전 대통령과의 어떤 이미지를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적시키고 겹치는 그런 프레임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런 식으로 불편해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보수 언론 구조가 문재인 때리기 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수성님 지적한 대로 일단은 그동안에 선두를 달려왔으니까 선두에 대해서 당연히 더 다른 후보들보다 많이 검증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아마 조만간에는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뭔가, 예. 과거에 무슨 서울대학 교수 부부로 갔던 얘기라든가 뭐 안랩 사회이사. 관련해서 논란이라든가 이건 네. 충분히 다시 한번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또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런 문제가 돼야겠죠. 앞으로는요. 이런 검증 과정이 방송에서 상당히 긴 시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예. 공직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투명한 경력 관리하게끔 줄 겁니다. 대신 뭐 이거를 언론의 보수에 경도된 그런 경향 때문에 문재인 후보만 향해서 왜 나만 잡고 그래 뭐 이런 식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두를 예. 달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지나고 나서도 한쪽만 계속한다면 당연히 불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겠죠. 현재는 선두를 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 불가피한 일일 수 공세되고 있다. 있다라고 봐야겠죠. 사실 이제 보수층의 지지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보수 후보 진영에서도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를 좀 이게 겨냥하는 공세가 있는데 우리 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며 보수 우파의 결집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무능하고 위험한 좌파 세력과 튼튼한 안보와 확고한 국가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책임 있는 우파 세력 간의 대결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안철수 후보를 향해 보수 코스프레를 그만하라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 보수 코스프레가 대선 구도를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수사님, 어떤 의미, 어떤 공세로 보시는지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선거 이후에 보수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가 지금 매우 사활이 걸린 문제, 그 대통령 선거의 승리, 패배 여부보다 더 큰 문제로 사실은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마치 그 보수적인 표심을 약간 가지고 가면서 지금 지지율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예. 그걸 이제 그게 거기 아닙니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그 두 당은 반성을 먼저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가 뭐냐, 상대방을 흠집내서 거기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네. 선거의 승패와 관련 없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게 저는 그 보수 정당의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선거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책임과 심판에다가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비전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집권 여당을 역할을 해왔던 정당은 현 대선을 앞두고 어떤 식의 행동을 취하는 게 바람직할까? 뭐 참 막연하긴 합니다. 뭐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책임을 지고 뭐 불출마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할 수 없는 거고요.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인데 아까 오신환 대변인 그런 얘기했었죠. 지금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이런 행보가 지금 선거의 지형을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표현은 적절치가 않죠. 왜냐하면은 뭔가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정치 지형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측면은 그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번 대선이 탄핵에 후유증으로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책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지형을 인식해야 되는데 마치 아무 일 없다가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네, 무엇보다 이 자유한국당 이번에 곧 4월 12일 날 실시될 의성 재보궐선거, 상주 재보궐선거, 보궐선거죠. 재선거라더라고요. 재선거에 사실은 원래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무공천. 우리의 원인으로 인해서 했으니 무공천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고서 거기다가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정무수석을 했던 분을 공천을 한, 그걸 번복을 하면서 공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그런 말을 뒤엎을 만큼 지금 그 정당의 국민을 향한 그 메시지는 그저 그냥 그 우리 안방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더 만들겠다라는 거 이외에 특별한 논리가 없기 때문에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당의 정당 개혁을 주장할 때 이런 게 있었었죠. 자기 당의 책임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재공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내부 개혁으로 나왔는데 그 논리에 따른다면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맞고요. 그 논리는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도 적용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각 정당들이 선택할 문제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죠. 네. 또 이제 보수 진영에서 하나 또 남은 변수를 꼽는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기소돼서 재판정에 서는 모습이 공개될 경우에 과연 또 보수의 표심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김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그 박 대통령이 재판정에 설 경우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보수의 일정 부분은 상당히 결집하고 뭔가 행동 또는 표로 행동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잘못 네. 또는 뭐 어떤 국정 운영의 무능함 그리고 이 무엇보다 그 최순실이라는 어떤 이상한 허접한 여자와의 그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열패감에 젖어 있었는데 막상 그런 정도를 가지고 탄핵까지는 모르겠는데 구속되어서 재판정에까지 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측면에서는 동정 여론이 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는 그게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안타까움을 해결하고 치유해줄 정당의 역할이라든가 후보가 있다면 뭉칠 소지가 있다. 그런데 그걸 치유해줄 만한 그런 후보가 등장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내부 경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문제를 가장 강하게 제기했던 경선 후보자가 김진태 의원이었단 말이죠. 혹시나 했었는데 아다시피 19.3%를 해서 2등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1위를 한 홍준표 후보하고 압도적인 차이가 났던 그런 상황이라면은 네. 그게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에서는 뭔가 다시 한번 모습이 보였을 때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네. 그걸 바탕으로 뭔가 구심력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쉽지는 않다. 구심력은? 이번 대선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대권 출마를 선언했는데 정말 킹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킹메이커를 또 다시 자처할지 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말씀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